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주원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세미나를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열화상 이론과 그 이론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열화상 카메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열화상 카메라의 어플리케이션, 적외선 이론, 또 나에게 맞는 열화상 카메라란 U585A 장비 소개 및 데모 시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ISO 열화상 전문가 교육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정의, 장단점, 그리고 기본 작동 원리,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온도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최종 목적은 대상의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열화상 카메라를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온도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온도는 약간의 다른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열화상 카메라의 센서가 감지하여 접촉식 온도계나 포인터식 온도계의 단순한 한 점의 온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 각각의 온도를 2차원으로 나타내주는 장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외선을 열화상 카메라의 센서가 감지하여 온도를 2차원으로 나타내주는 장비이다, 이 부분입니다. 즉, 열화상 카메라가 센서를 통하여 측정하는 것은 적외선입니다. 이 적외선 열 에너지를 통하여 온도라는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밑에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을 통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물체는 절대온도 0켈빈 이상일 때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운동을 하고 그 에너지로 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열 복사 에너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센서에 도달하게 됩니다. 열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있는 센서를 가열시키고 센서가 갖고 있는 저항값 또한 변하게 됩니다. 이 저항에 일정한 값의 전류인 정전류를 흘려 열 복사 에너지의 강도에 따라 전압값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열 복사 적외선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꾼 후 증폭과 이미지 프로세싱, 즉 스테판 볼츠만 그래프를 통하여 온도값으로 변해주는 원리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화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 복사 에너지를 온도값으로 바꿔주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흔히 열화상 카메라는 절대 온도를 측정하는 계측기가 아닌 상대 온도를 측정하는 계측기라고 합니다. 수은 온도계와 서머커플은 사물의 재질, 표면 상태, 기하 구조, 각도, 온도 등에 상관없이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절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적외선 에너지의 강도를 측정하여 그 에너지의 강도에 대응하는 온도값으로 변해주는 계측기입니다. 만약에 모든 물체가 같은 온도에서 같은 양의 적외선 에너지를 복사할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위에 열거한 여러 변수에 상관없이 절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동일하고 재질이 다른 경우 두 물체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할 경우 두 물체가 복사하는 열 에너지는 다르기 때문에 온도값 또한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온도가 같은 재질이 다른 두 물체가 있습니다. 비록 온도가 같지만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두 물체에서 나오는 적외선 에너지의 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적외선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로 이 두 물체를 측정할 경우 온도값 또한 다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는
상대 온도를 측정하는 계측기라고 이야기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절대 온도에 가깝게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에서 이야기한 열화상 카메라의 기본 원리를 기억하시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비접촉식 계측기라는 겁니다. 데모를 통해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 건물 지하에 있는 변전실에 와 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것은 거대한 전압기고요. 위에 보는 바와 같이 22.9kV 엄청난 양의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 전압기의 온도를 접촉식 온도계로 측정하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 즉 비접촉식 온도계로 측정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이 보장되며 이처럼 간단하게 변압기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대상물을 파손하거나 손상을 주지 않고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그림은 반도체 웨이퍼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에 접촉식 온도계, 즉 수온 온도계나 서머커플을 이용하여 온도를 잴 경우 반도체 웨이퍼에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손상을 가하지 않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공정을 멈추고 촬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정을 방해하지 않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2차원 분석, 피사체의 직관적인 분석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상의 온도를 측정할 경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2차원의 열 분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어느 부분이 뜨겁고 어느 부분이 차가운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물의 한 지점의 온도뿐만 아니라 그 대상물의 전체적인 온도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별로 측정하는 접촉식 계측기에 비해 대상의 전체적인 형태를 한 번에 파악하고 핫스팟을 찾기가 용이합니다. 접촉식 온도계로 측정할 경우 내가 측정하는 포인트 외에 다른 면적은 온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핫스팟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2차원적인 분석을 통하여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핫스팟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실시간 진단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KTX의 하단 부분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영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물의 경우 포인트 온도계로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측정하는 경우 이처럼 빠르게 움직일 때 대상물의 작동 여부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변하는 열 패턴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은 기판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물입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온도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동안 측정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열 에너지를 측정하여 온도로 변환해주는 계측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원리 때문에 방사율의 영향으로 절대 온도를 측정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열화상 카메라는 대상물을 투과하여 안쪽에 있는 대상물을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듯이 창문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측정하는 경우 유리 바깥에 있는 건물이 아닌 유리의 온도와 측정하는 사람이 반사되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측정하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열화상 카메라는 투과가 불가능합니다. 적외선 열화상 에너지는 물건을 투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화상 카메라의 원리와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화상 이미지와 열화상 이미지를 비교하며 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기록, 자동차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자동차가 지하 B2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것과 이 자동차의 색깔, 이 자동차의 모델명, 번호판의 숫자 등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화상 이미지로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엔진 부분에 열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시동을 끈 지 얼마 안 된 차량입니다. 라이트 또한 높은 열이 남아있는데요. 즉 시간대가 저녁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바퀴를 보시면 매우 높은 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전륜구동 자동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화상 사진으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열화상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전기 설비 분야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실화상 화면과 열화상 화면이 있습니다. 실화상 화면으로 볼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열화상 화면의 경우 차단기에 연결되어 있는 선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높은 열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열화상 카메라는 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where, 즉 어디가 문제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설비 전문가가 이 사진을 보면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보다 빠른 시간 내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 또한 실화상 사진으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화상 사진을 볼 경우 특정 부분에서 높은 열이 발생하고 있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where, 즉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 분야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겨울철에 실제로 방 안에서 벽 부분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실화상으로 봤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열화상 사진에서는 벽 부분이 파란색으로 보이고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 건물의 외벽은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은 부실공사입니다. 즉 이처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는 우리가 몰랐던 많은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천장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실화상 화면으로 봤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물이 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누수가 생긴 지점을 쉽게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R&D 분야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자변기 시트에 열선을 깔고 열 분포를 확인 중입니다. 열선에 의해서 열 분포가 고르게 퍼져 있는지, 또한 사람이 앉을 경우 적절한 온도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핸드폰의 발열을 측정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매우 뜨거워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기는 높은 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발열 부분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분야입니다. 다음 화면은 B사 차량에 달려있는 열화상 화면입니다. 최근 B사는 자사의 차량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나이트 비전 모드를 통하여 밤에도 사람 및 동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매우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매우 어두운 저녁에 차량의 라이트에 의존해서 운전할 경우 시야에 매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라이트 빛으로는 사람 및 동물을 확인하기 매우 힘들며 거리에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어두운 밤에도 사람 및 동물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 운전자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수많은 분야에서 열화상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은 모든 분야에서 매우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전기 설비, 건축, R&D, 환경, 의학, 요리 등 열이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열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그 핵심적인 변수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열화상 카메라를 다루기 위한 적외선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 및 온도의 정의, 열 전달 방식, 적외선 열 복사란, 방사율, 반사율, 투과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우선 열과 온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열과 온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매우 익숙한 단어인 열과 온도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열의 정의를 보면 물체 내의 열량은 그것을 구성하는 분자의 전체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는 것입니다. 즉, 열은 에너지이고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열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의 변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박수를 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며 연료가 연소하면서 폭발에 의해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또한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물체는 열 에너지, 즉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온도 0 켈빈 이상일 때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그 운동 에너지로 열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 에너지는 줄이라는 단위로 측정되며 에너지의 다른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줄, 와트, 세컨, 뉴턴, 미터입니다. 이번에는 온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온도의 정의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 또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평균 속도의 측정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분자 또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평균 속도의 측정값입니다. 열과 다르게 온도는 에너지가 아니며 총합이 아닌 평균 속도의 측정값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온도는 다른 물체에 대한 물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온도는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에너지의 형태가 아니며 온도는 일반적으로 대상 내의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 또한 같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물을 끓일 경우 가스레인지의 불의 세기를 중간불로 했다가 가스레인지에 에너지를 더 투입하여 불의 세기를 최대한 올리면 물의 온도 또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상의 온도는 다른 대상으로 열이 얼마나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온도의 단위는 켈빈, 섭씨, 페런하이트 등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통해서 열과 온도의 차이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도의 경우 평균 측정값이기 때문에 100도씨의 물에 100도씨를 합할 경우 그대로 100도씨가 됩니다. 하지만 열 같은 경우 에너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100줄 더하기 100줄은 200줄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정의했듯이 운동 에너지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열과 온도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 전달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형태는 전도, 대류, 복사입니다. 먼저 전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열 전달 방식은 전도입니다. 전도란 분자들 사이의 충돌에 기인하여 분자로부터 분자까지 열 에너지의 직접적인 전달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촛불이 어떤 물체를 가열할 경우 열 에너지에 의해서 대상물의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입니다. 촛불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가열되는 부분의 분자들이 운동을 할 것이고 그 운동 에너지가 옆에 있는 분자들과의 충돌로 인하여 그 에너지는 점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도라고 하고 데모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도에 대해서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다리미, 책, 열화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리미를 이용하여 책 표면에 열을 가하고 책장을 넘기면서
전도에 의해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다리 위로 책 표지를 가열해 보겠습니다. 그 후 열화상 카메라로 책 표면을 촬영을 하면 이와 같이 전도에 의해서 책 표면이 달궈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앞장과 뒷장의 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전도의 예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류입니다. 대류란 중력 또는 다른 힘에 의해 유체가 운동할 때 어떤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열을 전달하는 형태를 대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냄비에 물을 끓일 경우 우리는 대류를 볼 수 있습니다. 냄비 밑에 부분에서 가열된 물 분자는 활발하게 운동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로 인하여 중력의 영향을 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 분자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층이랑 만나게 되어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때 물 분자는 다시 밀도가 높아지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며 이러한 현상을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열 전달 형태는 복사입니다. 열 복사의 정의를 보면 열 복사의 형태로서 방출된 전자기파가 물체에 흡수되어 그 물체를 가열하는 경우를 복사에 의한 열 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체에 흡수되어입니다. 열 에너지가 다른 물체에 흡수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즉, 열 복사의 방사와 흡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열화상 카메라는 이 복사열을 계측하는 장비이므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특성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열 복사는 방사와 흡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됩니다. 또한 열 복사는 전자기 복사의 한 종류입니다. 모든 물체는 열 복사를 방사합니다. 복사 열 전달은 매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주 공간에서도 열 전달이 가능합니다. 열 복사는 액체와 고체에 의해 차단되거나 어렵게 통과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는 투과를 하여 안쪽에 있는 대상물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기체를 쉽게 통과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화재 현장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실화상 화면을 볼 경우 연기에 가려서 불의 근원지가 어딘지 확인할 수 없고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할 경우 열 복사는 대부분의 기체를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듯이 불의 근원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불을 진화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복사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은 주변의 열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원은 주변에서 열을 내고 있는 모든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태양, 히터, 형광등, 뜨거운 커피잔, 실내 내부 온도 등 대상물보다 뜨거운 물체는 모두 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원으로부터 대상물로 복사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방출된 에너지는 대상물에 도달하는 순간 세 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그 세 가지 형태는 흡수, 반사, 투과입니다. 물질의 재질, 표면의 상태, 측정 각도, 온도 등 많은 변수들에 의해 측정 대상물이 흡수하는 양과 반사하는 양, 투과하는 양이 다릅니다. 그림에서처럼 열원에서 방사된 열 에너지는 대상물이 일정량을 흡수하고 흡수한 나머지 중 일부는 반사하고 나머지는 투과합니다. 즉, 주변 열원에서 방사된 열 에너지를 100%라고 생각하면 흡수, 반사, 투과된 열 에너지의 합 또한 100%일 것입니다. 공식으로 앞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흡수는 기호로 알파,
반사는 기호로 로, 투과는 기호로 타우라고 합니다. 따라서 와트 알파 더하기 와트 로 더하기 와트 타우는 100%일 거고 그 100%는 주변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의 양과 같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 물체가 열 에너지를 방사하고 그 열 에너지를 열화상으로 찍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 주변에 열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열원으로부터 열 에너지가 방사하여 대상에 도달하는 순간 세 가지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첫 번째로 흡수, 두 번째로 반사, 세 번째로 투과가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왼쪽에도 열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흡수, 반사, 투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대상물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할 경우 이 대상물은 열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방사를 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투과된 양과 반사된 양, 또 이 특정 대상물이 갖고 있는 열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는 것입니다. 이를 공식으로 정리하면은 입사될 때의 상황을 보면은 와트 알파 더하기 와트 로 더하기 와트 타우는 100%입니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은 공식 1, 알파 더하기 로 더하기 타우는 1입니다. 또 방사될 때 상황을 살펴보면은 와트 엡실론 더하기 와트 로 더하기 와트 타우는 100%이며 이는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는 값과 동일한 값입니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은 공식 2, 엡실론 더하기 로 더하기 타우는 1이며 공식 1과 공식 2를 통하여 공식 3, 즉 알파는 엡실론과 같다는 공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3은 대상물이 주변 열원으로부터 흡수한 적외선 에너지 양은 그 대상물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외선 열 에너지는 투과할 수 없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즉 타우를 용어로 놓고 공식을 표현하면은 공식 4인 엡실론 더하기 로는 1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대상물이 얼마나 많은 양의 적외선 에너지를 방출하는지를 알려주는 공식이 공식 5인데요. 엡실론, 즉 대상물이 방출하는 열 에너지 양은 1에서 반사된 값, 즉 로를 뺀 값과 동일합니다. 방사율의 정의를 살펴보면 같은 온도와 파장에서 흑체를 기준으로 대상물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에너지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방사율은 비율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흑체입니다. 흑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흑체란 이상적인 물체로 반사 또는 투과가 없이 주변의 열원으로부터 받는 열 에너지를 100% 흡수하고 또 동시에 방출하는 물체입니다. 그 물체를 기준으로 방사율은 대상물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에너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할 때 모든 물체는 같은 온도에서 다른 양의 적외선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각 물체마다 반사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일지라도 재질, 표면 상태, 온도 등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반사하는 양이 달라지고 이는 곧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양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로 물체를 측정할 경우 방사율을 보정해 줌으로써 반사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를 보정하여 절대 온도에 가까운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에게 맞는 열화상 카메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열화상 카메라를 고르는 방법은 곧 열화상 카메라의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여러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여러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온도 범위입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온도 범위가 가능한 카메라를 고르셔야 합니다. 카메라 카탈로그를 보면 대부분 카탈로그 밑부분의 온도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상도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서 해상도라고 하면 곧 센서의 개수를 뜻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160-120급, 320-240급, 640-480급 등 여러 해상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160-120 해상도의 센서를 예로 들면 열화상 카메라 속에 있는 센서의 개수가 가로 160개, 세로 120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총 19,200개의 센서가 열 복사 에너지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센서 하나하나마다 온도 데이터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해상도가 높을수록 같은 크기의 동그라미 안에 더 많은 온도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며 좀 더 정확한 온도 값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사물을 측정할 경우 대상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많은 온도 값을 내포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640급 해상도 카메라가 160급 카메라보다 더 많은 온도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 값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크고 가까운 대상물을 측정할 경우 160급 카메라로도 충분히 정확한 온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640급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어떠한 해상도의 카메라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격 또한 상승합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160급 저가의 카메라가 나에게 적당한 카메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해상도 카메라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온도 분해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도 분해능은 NET라고도 하고 잡음 등가 온도차라고도 합니다. 즉, 온도 분해능이란 열화상 카메라가 노이즈와 온도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온도 차이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들어오는 적외선 에너지는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온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분해능이 낮을수록 잡음이 없고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벽면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할 경우 온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의 변별력을 내기 위하여 노이즈가 섞여 있는 화면을 출력할 것입니다. 온도 분해능이 낮을수록 조금 더 좋은 화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80mK, 40mK, 30mK 온도 분해능 사진이 있습니다. 같은 곳을 찍고 있습니다. 온도 분해능이 낮을수록 화질이 깨끗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대상물을 측정할 경우 대상물과 배경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온도 분해능이 낮아도 노이즈 없이 깨끗한 화면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 시야각과 순시 시야각입니다. 측정 시야각이란 열화상 카메라가 대상물과의 거리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숫자들은 대상물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 거리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넓이는 회색 사각형입니다. 10cm일 때 가로 6.7cm, 세로 5cm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50cm일 경우 가로 67cm, 세로 50cm의 면적이 측정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측정 시야각은 공간이 흡사한 곳에서 넓은 면적을 측정할 경우 이 표를 보시고 내 열화상 카메라가 측정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측정 시야각만 생각하면 각도가 넓은 카메라가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시 시야각에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시 시야각이란 한 픽셀이 측정하는 면적입니다. 또한 순시 시야각과 최소 측정 거리를 이용하면 열화상 카메라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10cm에서 0.21mm 라디안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U585A 같은 경우 최소 포커싱 거리, 즉 최소 측정 거리가 10cm이며 이때 한 픽셀이 측정 가능한 최소 면적은 0.21mm 라디안입니다. 카탈로그 상에 나와 있는 순시 시야각은 측정 거리가 1m 기준에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마다 최소 측정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1m로 잡은 겁니다. 내 카메라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계산할 때는 순시시야각과 최소 측정 거리를 보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측정하고 싶은 대상물이 0.3mrad 면적이면 U585A 같은 경우 10cm에서 0.21mradi이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열화상 카메라의 최소 측정 거리가 50cm이면 순시시야각이 2.1mradi인 경우를 가정하면 50cm에서 순시시야각은 1.05mradi이 되고 0.3mradi를 측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항상 순시시야각과 최소 초점 거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순시시야각의 면적이 작을수록 작은 면적의 대상물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 시야각을 무조건 넓히면 순시시야각 또한 같이 넓어지고 그로 인하여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측정 면적 또한 커지게 됩니다. 내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순시시야각과 측정 시야각을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데모에서 사용할 U585A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U585A 장비의 스펙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부분에 한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사이트사 U585A 장비는 포터블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20도에서 350도까지입니다. 매우 높은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이상 매우 전반적인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 의학, 수의학, 생산설비, 점검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온도 분해능은 0.07도이며 기본 해상도는 160-120입니다. 하지만 파인 레졸루션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320급 해상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야각은 28도, 21도, 순시시야각은 FR 모드에서 2.1mradi안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초점 거리는 10cm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U585A 장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파인 레솔루션입니다. FR 기능이란 촬영 순간에 4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찍습니다. 4장의 사진은 겉보기에는 똑같은 사진이지만 찍는 순간에 약간의 손떨림을 인하여 다른 온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정보를 취합하여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고 320급 해상도를 갖고 있는 이미지로 향상시킵니다. 사진에서도 보듯이 U585A 장비를 사용하여 컵을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일반 모드, 왼쪽 사진은 FR 모드입니다. 눈으로도 볼 수 있듯이 확실히 FR 모드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벌 촬영입니다. 어떠한 대상물의 온도 변화를 장시간 촬영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한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열화상 카메라가 자동으로 대상물을 측정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이 사진들을 취합하면 그림에 나와 있는 온도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U585A 장비의 장점으로는 10cm 거리에서 21mrad 크기의 대상물까지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가까이서 찍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0cm 포커싱 거리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전면부에 있는 여러 버튼과 조그 버튼을 이용하여 한 손으로 편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보증 기간은 3년으로 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날 경우 수리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타사의 장비의 경우 국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면 본사로 보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U585A 장비의 경우 사용자는 수리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다른 제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키사이트사 U585A 장비를 이용하여 데모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키사이트사에서 출시한 U585A 장비를 이용해서 데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데모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대상물을 측정할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대상물을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측정 대상물의 방사율입니다. 측정 대상물의 겉표면의 재질이 어떤 것이며 그에 따른 방사율, 또 대상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측정하려고 하는 이 장비는 상수도를 건물 위층으로 올려주는 펌프를 촬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펌프 겉표면의 재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의 방사율은 매우 낮은 편인데요. 대신해서 겉표면에 파란색 페인트를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방사율이 높게 나와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기에 매우 알맞은 제품입니다. 그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열화상 카메라에 전원을 넣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열화상 카메라는 전원을 켤 경우 센서가 주변 온도와 동화되는 시간, 즉 예열 시간을 줘야 됩니다. 저희 카메라 역시 약간의 예열 시간을 주겠습니다. 예열이 끝나면 측정자와 대상물 간의 안전 거리를 확보 후 카메라의 포커싱과 레벨 앤 스펠을 이용해서 포커싱을 맞춰줍니다. 또 레벨 앤 스펠 버튼을 이용해서 온도값도 맞춰주고요. 이처럼 화면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구도를 잡아줍니다. 그 후 버튼을 이용해서 대상물을 찍습니다. 저희 키사이트사 U585A 장비 같은 경우 160, 120의 해상도를 지니고 있지만 파인 레졸루션 기능을 이용해서 320, 240급의 향상된 화질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FR 기능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펌프의 상단 부분은 온도가 매우 낮고 하단 부분은 상대적으로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하단 부분에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높은 열을 배출하는 것이고 위 상단 부분은 그 열을 빼내는 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윗부분은 차갑고 밑에 부분은 뜨거운 것입니다. 이번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대상물을 측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측정할 대상은 앞에 보이시는 아크릴로 된 벽입니다. 이 아크릴 벽은 이 주변 방 온도에 동화되어 약 22도에서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크릴 벽은 방 온도에 동화돼서 매우 균일한 22도에서 23도대의 온도를 분포할 것을 예상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와 촬영 감독님의 모습이 아크릴 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손을 흔들면은 이처럼 제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는 실제 아크릴 벽의 온도가 아닌 저와 촬영 감독님의 몸에 있는 온도가 이 아크릴 벽에 반사되어서 열화상 카메라에 들어오고 있는 반사된 온도의 값입니다. 이처럼 열화상 카메라로 대상물을 측정할 때에는 아크릴 벽처럼 반사가 높은 대상물 측정 시에는 이렇게 반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열화상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께 ISO 18436-1 열화상 영역 1 훈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설비진단 자격인증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저희 주식회사 주원에서 공식 훈련기관으로 공인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열화상 장치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측정법을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 분 또는 영역 1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 권장해 드립니다. 교육 일정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이며 기타 정보는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